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겨울이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이렇게 강원도 쪽 시골 근처는 겨울과 자연이 참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난 지금 강원도 쪽에 출장이 있던 터라 볼일을 보고 이제 서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기상예보에도 없었던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눈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갔다. 그리고 그 눈은 폭설로 변해가고 있었다. 차도에는 어느 순간 어둠이 낮게 깔리고 있었고 제설 작업이 늦어진 강원도의 어느 도로에서 나는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때였다. 갑자기 내 앞에 가던 차가 한순간 미끄러져서 갓길에 차를 박았고 멈춰섰다. 차에는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나는 너무 놀라 잠시 지켜보다가 지나가는 차들이 없으니 나라도 나가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했다. 난 갓길에 정차해둔 차에서 잠시 내려 그 차량 운전자가 괜찮나 확인해보려고 사고난 그 차 쪽으로 가보았다. 휘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사고난 차 쪽으로 가보니 다행히 차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보였다. 보니까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아줌마인데 이제 보니 차도 고급스러운 외제차이고 행색도 세련돼 보이는 게 예쁘장한 사모님 같은 느낌이다. 난 괜찮으시냐고 물으니 차가 눈길에 미끄러졌다면서 보험회사에 바로 연락한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곧 보험회사 쪽에서 올 것 같았고 난 괜찮은 것 같아 다시 내 차로 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나 눈발은 더 거세져갔고 말 그대로 폭설로 변한 이 도로엔 더 이상 차바퀴를 굴려가며 나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설 작업은 하는 것 같은데 이곳은 아무래도 좀 더 늦는 느낌이 들었다. 이유는 바로 한계령, 미시령, 대관령, 진구령 같이 위험한 내리막길이 있는 도로가 아니라 시골의 작은 지방도로이다 보니 아무래도 제설 작업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우선 차 안에서 대기하며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렇게 갓길에 차를 정차시킨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얼마 뒤 갑자기 누군가 차 유리문을 툭툭 두들긴다. 난 그 소리에 놀라 그쪽을 쳐다보니 좀 전에 사고 났었던 내 앞에 외제차 아주머니가 내 차 옆으로 와서 내 차 문을 두들기고 있다. 난 차 유리문을 내려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워낙에 지금 기록적인 폭설이고 무엇보다 제설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저히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였다. 그리고 눈길 사고로 하여금 사고 차량들도 급격히 늘어나서 빠르면 내일 새벽쯤에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보시다시피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 있다며 제설 작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머뭇머뭇거리며 무슨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진 말을 안 하고 알았다며 다시 자기 차로 돌아간다. 그 아줌마가 다시 가고 난 히터를 켜놓고 라디오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으니 한 15분 뒤에 그 아줌마가 다시 내 차에 오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내 차 유리창을 툭툭 치길래 난 그 소리에 다시 차 유리문을 내리니 갑자기 아줌마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지금 차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차가 시동도 안 걸릴 뿐더러 히터도 안 된다면서 여긴 식당이나 쉬어갈 곳도 없는 강원도 시골도로이고 그리고 시간도 늦어서 어둑어둑해지니 혼자서 차 안에 있기가 여간 힘들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냐며 그럼 얼른 내 차에 타시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기다렸다는 듯 내 차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내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저러는지 살짝 불쾌하긴 했지만 뭐 나도 남자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했다.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내 차에 오르자마자 내 차 안에는 고급진 이 아주머니의 화장품 냄새가 은은히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는 실례 좀 하겠다며 내 차 뒷좌석에 앉아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거다. 난 그 모습에 편하게 있으셔도 된다고 하니 눈웃음을 살짝 보이며 어디론가 전화하는 거다. 처음에는
평정심을 찾은 것 같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가더니 어느새 통화 속 내용은 격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자기가 지금 눈길에 차가 고장나서 못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어주냐며. 그런 통화를 하고서 갑자기 화까지 내며 전화를 끊었고 급기야 눈물까지 훔치는 거다. 그 모습에 난 당황하여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졌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아줌마는 자기가 내 차 안에서 실수했다 생각했는지 그제서야 나보고 죄송하다면서 자기도 모르게 차 안에서 격하게 통화를 했다는 거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말하며 급하게 어딜 가셔야 하는 거였냐고 물으니 아니라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자기는 오랜만에 친척집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길에 이렇게 눈길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행히 좋으신 분 만나 차 안에 있으니 참 따뜻하고 좋다며 이 자리에 따뜻한 커피 한 잔만 더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고 말해서 난 차 뒤편에 놔두었던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주었다. 따뜻하진 않지만 그래도 캔커피 하나를 그 아주머니에게 마시라고 드리니 너무나 고맙다면서 캔을 딴다. 그리고 한 모금 들이키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다. 참 눈이 많이도 온다면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요즘엔 문득문득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면서 우리 때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하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데 비슷한 세대여서 그런가 우리는 공감대가 금세 형성이 되었고 말 몇 마디 나누면서 편안한 친구같이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조금씩 추위를 더 타길래 난 앞좌석으로 오라며 여긴 시트에 앉기만 해도 따뜻하다고 말하니 진작 거기에 앉을 걸 그랬다며 문을 열고 다시 조수석으로 올라탄다. 그렇게 난 오늘 처음 보는 이 아줌마와 단둘이 차 안에서 오붓하게 있게 되었는데 바로 옆에 앉으니까 이 아줌마에게서 나는 화장품 냄새가 더욱더 묘하게 느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늦은 저녁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아줌마는 나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나보고 사장님은 댁에서 어떤 남편이시냐고 뜬금없이 묻는다. 질문이 약간 아리송했지만 난 그냥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두 아이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직도 이 나이에 여기 강원도로 출장을 올 만큼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자라고 말하니 나보고 그러냐면서 사장님은 아내분에게 참 잘하실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말을 난 뭐 다 그렇지 않냐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 아줌마가 아니라면서 자기 남편은 여태껏 자기에게 있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다. 자신은 30년 넘게 남편과 살아오면서 바람 한 번 핀 적 없는데 남편은 자기가 매번 바람 피우러 다니는 줄 안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도 친척집에 다녀오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늦어진 건데 아까 통화 내용 들으셨다시피 남편은 자기가 바람 피우는 줄 안다면서 정말 저런 남편과 한평생 살았다고 말한다. 보니까 정말 바람 한 번 안 피운 것처럼 말하니 뭐 난 이 아줌마 말에 신뢰가 갔다. 그러냐면서 난 이 아줌마에게 마치 카운셀러가 돼주듯 이러이러하면 남편분과 더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냐는 둥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 말들이 모조리 다 필요가 없다는 듯 결국 마지막엔 솔직히 남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라도 이혼하시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나에게 그게 정답이지만 생각보다 이혼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 아줌마. 우리는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더 이어나갔는데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하품이 나왔고 이 아줌마도 하품을 한 번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러시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 이쪽으로 긴급 출동 오면 연락이 올 테니까 우선 눈 좀 붙이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내 눈치가 보였는지 좀 고민을 하나 싶더니만 그럼 실례 좀 하겠다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눈을 감았는데 아니 이 아줌마 보기에는 안 그래 보이는데 코 고는 소리가 아주 장사다. 난 그 소리에
잠도 설치다시피 했고 그렇게 뒤척이다 잠이 들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차 안에서 앉아서 자느라 자세가 너무나 불편해서 몸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눈을 잠시 떴는데 아니 내가 이 아줌마랑 머리를 맞대고 자고 있었던 거다. 우리는 어느새 운전석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머리를 맞대며 자게 되었고 시간은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그런데 그 순간이 왜 이리도 떨리던지 뭔지 모를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였다. 이 아줌마도 불편했는지 잠시 눈을 떴고 우린 어두운 정적 속에 서로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서로 어색한 듯 눈인사를 잠시 하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자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 한쪽 손을 맞잡고 말았다. 그렇게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왔고 이쪽도 어느새 제설 작업이 다 끝나가고 있었다. 차량들의 통행이 조금씩 이루어져 갔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아줌마의 핸드폰으로도 전화가 걸려왔고 아줌마는 곧 긴급 출동 서비스가 온다며 자기 차 쪽으로 이만 가본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나에게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말한다. 그런 후 나에게 쪽지 하나를 건네는 것이다. 그 쪽지는 바로 이 아주머니의 전화번호였다. 서울에 가면 살해를 하고 싶다는 이 아주머니가 내게 전화번호를 준 것이다. 난 그렇게 그 아줌마의 전화번호를 받아들고 혹설 속에서 어렵게 집에 도착했고 며칠 후 이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도 이 아줌마가 나를 너무나 반갑게 받아주는 거다. 그런데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게 들렸는데 보니까 남편과 싸우는 소리 같았다. 친구랑 통화하는 거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뭐라 하는데 괜히 나 때문에 저 집안이 싸움이 나는 것 같았고 오해로 인하여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니 그 순간 나도 내가 실수했다 여겨졌다. 아무래도 전화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냥 그렇게 차 안에서 단둘이 보내던 걸 마지막으로 여겼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작은 흑심을 품어서는 아무튼 내 자신이 몹쓸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다시 그 아줌마에게 그날 잘 들어가셨나 확인차 전화해본 거라고 말했고 그 아줌마는 나에게 만나서 저녁을 산다고 했지만 난 지금은 멀리 다시 출장 나와서 어렵다며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후에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를 지웠다. 아무튼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올해도 어김없이 눈길에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니 그때 일이 문득 떠오른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잘 있을지 내심 궁금한 오늘이다. 솔직히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추위 속에서 함께했던 떨림은 젊었을 적 연애하던 감정과도 얼추 비슷한 느낌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듯 싶다. 깨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껏 버텨왔고 그렇게 힘들게 보내온 시간들이 참 무섭게 지나간다. 아내는 아직도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런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보다 살뜰히 아내를 돌보며 간호를 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니 나도 점차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병원에 찾아가며 모든 걸 간병인이 식물인간이 된 아내의 수발을 들고 있다. 대체 아내는 언제쯤 깨어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하다. 그렇게 간병인에게 아내를 맡기고 그날도 집에 있는데 추운 김장철이라 그런지 문득 아내가 담가준 김치가 먹고 싶어졌다. 나도 사람인지라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요새 너무 입맛도 없고 예전에 손맛 좋은 아내가 직접 담가준 김장김치가 너무나도 생각이 났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평소처럼 김치를 사 먹으려고 하다가 진짜 이번에는 사 먹는 김치 말고 집에서 직접 담근 김장김치가 너무나 먹고 싶어서 잠시 고민을 해봤지만 뭐 사 먹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누가 김장김치를 담가서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
나 혼자라도 한번 담가볼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찾아보며 레시피를 보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보니까 요새는 배추를 직접 절이지 않아도 절인 배추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김장이 편해져도 김치 담그는 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지 싶다.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사 먹을까 하다가 밖에서 우연히 전봇대에 붙여진 전단지를 보게 되었는데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신 집은 연락을 달라는 전화였다. 난 이끌림 속에 일단 핸드폰을 꺼내들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60대로 보이는 아줌마 목소리 같았다. 나 또한 60대로 접어든 나이인데 이런 내가 여자도 아니고 대뜸 김장 도우미가 필요하여 연락드렸다고 말하기가 여간 쑥스러워서 잠시 동안 말없이 망설이고 있으니 그쪽에서 먼저 말을 한다. 혹시 김장 도우미 필요해서 전화 준 거냐는 말에 난 맞다고 말하니 남편분이 직접 전화를 걸으셨나 보다라고 말한다. 난 쑥스러움에 그냥 얼버무리며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 언제쯤 도우러 가면 좋겠냐고 해서 난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당장 오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달라고 말한다. 그래서 전화를 끊자마자 핸드폰으로 주소를 찍어줬다. 그리고 드디어 내일이 찾아왔는데 난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전 11시까지 온다던 김장 아줌마를 기다리게 되었고 시간이 다 되어가니 드디어 밖에서 초인종이 울린다. 역시 온다던 김장 도우미 아줌마다. 난 우리 집 문을 열어주었고 그 아줌마는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면서 잠시 집안을 둘러보며 하는 말이 대체 다 어디들 가셨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 사장님 혼자 계시는 거냐고 하면서 아내분이나 다른 가족은 다 어디 갔냐고 묻는 거다. 그리하여 난 원래 혼자였다고 말하니까 나를 갑자기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그러냐면서 김장을 몇 번 도와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남자분 혼자 계시는 집에 김장을 하러 온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 아줌마. 난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머쓱해졌다. 그러더니 아줌마는 앞치마를 하고 머리에 두건까지 쓰며 김장할 채비를 하더니 나에게 다 어디 있는 거냐고 묻는다. 그래서 난 어떤 걸 찾으시냐고 물으니 김장하신다면서 재료들은 다 어딨냐는 거다. 난 그리하여 재료들은 직접 가지고 오시는 거 아니었냐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나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몇 포기나 하실 거냐고 다시 묻는다. 난 그래도 20포기는 담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식구가 몇이냐고 묻는 이 아줌마. 그래서 식구는 2식구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그럼 20포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그러더니만 입었던 앞치마와 머리에 두른 두건을 다시 풀으며 사장님 차 있으시냐고 묻기에 밖에 세워져 있다고 말하니 그럼 어서 가자고 말한다. 그래서 난 어딜 가는 거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도 아줌마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어디긴 어디냐며 김장거리 사러 가야 되지 않겠냐며 아니 김장 도우미 부르셔서 왔는데 김장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고 잠시 면박을 준다. 난 그러냐며 알았다고 하면서 그 아줌마를 따라 나섰다. 드디어 전통시장에 들어선 우리. 고춧가루도 사고 깨도 사고 새우젓을 비롯한 각종 젓갈에 그리고 김장에 쓰일 마늘이며 다양한 채소들까지 이렇게 한가득 장을 보고 나니 이제는 배추만 사면 될 것 같았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는 배추를 사기 위해 여기저기 몇 집을 다니는가 싶더니 사야 하는 배추는 안 사고 큰일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무슨 일인데 그러시냐고 물으니 절인 배추 파는 곳이 없다면서 미리 다 예약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절인 배추를 살 수가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안 되겠으니 생배추를 사야겠다고 한다. 그렇게 배추 20포기까지 사고 차에 잔뜩 짐을 실었다. 차가 다행히 큼지막한 SUV라서 그런지 배추 20포기도 꽉꽉 뒤쪽에 실으니 모두 들어갔다. 이제 드디어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다시 우리 집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며 정육점에 가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김장 한 번도 안 담가 보셨냐면서. 바로 담근 김장김치와 돼지고기 삶아서 수육과 함께 먹으면 정말 꿀맛이라고 말한다. 난 그거 맛있겠다며 다시 그 아줌마랑 정육점에 갔는데, 정육점에 가서 고기 좀 달라고 말하니 40대로 보이는 정육점 사장이 우리 둘을 보고는 난데없이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셨다고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부는 닮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김장 수육도 사러 함께 정육점에 오시는 것 보니까 참 금술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말에 우리 둘 다 머쓱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육점에 나와 이제 정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 저쪽에 순대며 떡볶이 파는 곳이 보인다. 아줌마는 잠시 시계를 보더니 벌써 시간이 오후 2시가 넘어간다며 어차피 김장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배고플 텐데 그냥 간단하게 순대와 떡볶이로 점심을 때우자고 말한다. 그 말에 난 속으로 차라리 순대국을 먹으면 먹었지. 애들처럼 순대에 떡볶이라니. 그리하여 난 그럼 순대국밥이나 먹자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는 간단하게 순대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아줌마랑 시장에 있는 떡볶이집으로 들어가 순대에 떡볶이를 시켰다. 그렇게 김장 도우미 아줌마와 나란히 앉아서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 이 모습은 오래전에 나에게도 있었던 분명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건 바로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었던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내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생판 모르는 김장 도우미 아줌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 김장거리를 사고 함께 떡볶이와 순대를 먹는 내 모습이 잠시 뭔가 모르게 처량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떡볶이집 아줌마가 우리 둘을 보고는 말을 거는 것이다. 두 분이 참 금술이 좋다면서. 요즘에 떡볶이랑 순대 애들만 먹는데 그 나이에도 두 분이서 오붓하게 순대와 떡볶이를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고 하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 둘은 또 어색해졌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사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시장에서 김장거리 장보기를 끝내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했는데, 이 아줌마 우선 배추를 칼로 등분을 나누듯 자르더니 큰 고무통에 배추를 담가놓고 소금을 뿌려 절이기 시작한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을 보더니 어느덧 시간은 오후 6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아줌마는 나에게 나머지는 내일 할 건데 괜찮냐고 물어본다. 그래서 난 왜 내일 해야 하냐며 혹시 집에 빨리 가봐야 돼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이 아줌마가 날 보며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김장하려면 배추를 절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반나절은 절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아줌마는 시간을 다시 보더니 이 시간에 다시 집에 가서 내일 아침 일찍 오기도 애매하다며 대뜸 방 하나 남는 거 없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래서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몰라서 묻냐며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김장을 이어서 해야겠다고 말한다. 난 그리하여 방 하나를 그 아줌마에게 내줬고 그 뒤 우리 집안에서 서먹서먹하게 단둘이 저녁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언제나 이 집은 여자의 온기라고는 하나 없는 그냥 쓸쓸한 집에 불과했는데, 비록 내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와 비슷한 연배의 저 아줌마가 우리 집에 있으니 솔직히 안 싫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 아줌마는 내가 내어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 생뚱맞을 정도로 나에게 잠도 안 오고 심심하다고 말한다. 너무나 뜬금없었다. 갑자기 심심하다니. 그래서 TV라도 보시라고 하니까 자기는 TV 안 본다면서 혹시 집에 고스톱이 있냐고 묻기에 난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같이 고스톱이나 치자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리하여 얼떨결에 판을 깔고 우리는 함께 나란히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재미로 한 판 두 판 치다 보니 우리는 서로 더 가깝게 느껴졌고 어느덧 함께 막걸리까지 마시게 되었다. 이 아줌마 막걸리 몇 잔 들어가더니 나에게 궁금한 게 생겼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다. 왜 이 집에 혼자냐고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니까
김장 2명이 먹을 거라고 들었는데 한 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둥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지만 난 그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해주지 못했다. 아니 솔직히 대답해주기 싫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막걸리를 나눠 마시다 보니 취하게 된 것 같았고 눈을 떠 일어나 보니 글쎄 거실 한켠에 우리 둘이 나란히 자고 있지 않겠는가. 난 놀란 마음에 벌떡 일어나니 이 아줌마도 놀랐는지 따라서 벌떡 일어난다. 그리곤 무안했는지 잠시 시간을 보더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냐며 배추 오래 절이면 맛없고 짜진다면서 빨리 김장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갖가지 재료들을 버무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김장이 뚝딱 완성이 돼가고 있었다. 나보고 뭐하냐면서 어서 어제 사온 고기를 삶으라고 말하는 이 아줌마. 그렇게 김장이 거의 다 됐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신나는 마음에 고기를 삶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이 광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던지 마치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인 7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순간 저 아줌마가 마치 내 아내처럼 느껴졌다. 내 집에서 김장을 해주며 편안하게 지내는 저 아줌마가 꼭 아내같이 느껴져서 난 김장을 하고 있는 그 아줌마를 순간 끌어안게 되었는데 이 아줌마는 그런 내 모습에 놀랐는지 고무장갑을 낀 양념이 가득한 손으로 나를 밀치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묻는다. 순간 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에 죄송하다고 말하니까 아줌마는 정색하듯 다신 그러시지 말라며 어서 빨리 김장을 마무리 짓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다시 김장을 마무리 지었고 어느덧 김장은 완벽히 다 끝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육도 다 삶아졌다. 아줌마는 우리 집에 더 있기가 민망했는지 이제 가보겠다고 하며 나보고 일당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난 아쉬운 마음에 일당을 주면서 이 아줌마에게 그런데 저 많은 수육은 어쩌냐며 혼자 먹긴 너무 많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잠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수육을 몇 번 만지작거리며 잘 삶아졌다고 말한다. 그리곤 다시 그 아줌마랑 식탁에 둘러앉아 김장김치에 수육을 먹는데 맛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너무나 어색했다. 아까의 갑작스런 내 행동 때문에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 분위기를 직감한 이 아줌마가 어제 남은 막걸리 없냐며 막걸리랑 김장김치랑 수육이랑 먹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다시 막걸리를 마시게 됐고 난 술김에 이 아줌마에게 이제껏 말하지 않았던 집안 얘기를 하고 말았다. 아내는 식물인간이고 이렇게 혼자 산 지 7년이 됐고 김장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쪽을 부르게 됐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잠시 내 얘기를 듣더니만 이 아줌마도 술이 좀 들어갔겠다. 뭐 감정에 더 심취했는지도 몰라도 갑자기 내 곁으로 다가와 나를 포근히 안아준다. 난 그 아줌마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기에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얼마 뒤 그 아줌마는 돌아갔다. 며칠이 지난 후 김장 도우미로 왔었던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치를 꺼내 먹으며 난 다시 그 아줌마 생각이 났다. 하지만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줌마와 함께했던 김장은 내게 있어서 짜릿한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 아줌마가 담가준 김장김치도 물론 맛있지만 외로움 때문인지 몰라도 왠지 한번 더 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난 지금 현재 혼자나 마찬가지기에 누군가의 사랑과 온정이 그리운 것 같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내를 위해 난 다시 또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데 이런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한편으론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만 하다. 김장을 담가준 아줌마와 시간을 가졌듯 내 또래의 사람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어쩌면 솔직한 내 심정이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심심하고 허전한 기분이 드는지 나이는 먹었지만 뭔가 삶의 돌파구가 필요한 느낌이 들던 도중 나른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끝나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때가 아마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쯤이었는데 낚시 생각이 나더군요.
어느덧 나이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바로 낚시였습니다. 그런 낚시를 종종 강태공엔 친구 용준이와 함께 자주 가곤 했었죠. 때마침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친구 용준이었고, 용준이가 이번 주 낚시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난 물론이라고 말하니 이번엔 좋은 곳 봐둔 데가 있다며 그곳으로 주말 낚시를 가자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내도 이번 낚시에 따라간다고 했다면서 저보고도 집사람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집사람에게 물어보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했답니다. 아내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웬일로 저와 같이 가고 싶다며 싱글벙글 이더군요. 어느덧 주말이 찾아왔고 낚시를 따라간다던 우리 집사람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실을 짐들이 평상시보다 더 두둑하네요. 텐트, 코펠, 낚싯대 등등 갖가지 준비물들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차에 실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에 한번 가보고 오랜만에 당신 따라 낚시터 가본다며 조금은 설렌 듯한 기분을 티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흐뭇했고 오랜만에 우리 내외랑 친구 용준이 내외가 함께하는 자리라서 의미가 깊게 다가왔답니다. 차를 타고 30분 정도 달리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 용준이 차가 보입니다. 그때 친구 용준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갈 테니 뒤따라 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운전을 하며 용준이 차를 뒤따랐고 달리고 달리길 50분쯤 지나니 어느덧 용준이가 말한 낚시터에 도착하게 되었죠. 드넓은 호수가 보였고 주위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한적하니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내외와 용준이 내외는 차에서 내려 서로 가볍게 인사를 한 뒤 텐트를 치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들은 여기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런데 어떻게 알았냐며 들떠있는 표정들이더군요. 어느덧 텐트는 다 쳤고 용준이와 전 바쁘게 입질이 잘 올 것 같은 곳으로 가서 낚싯대를 설치했습니다. 용준이가 하는 말이 여기서 손맛을 많이 봤다고 하며 저번에 자기가 여기서 월척 잉어 한 마리 잡았다면서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다며 흥분된 느낌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남편들이 낚시에 빠져있을 때쯤 아내들은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온 버너에 불을 켜고 코펠에 밥과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이는 소리가 낚시하는 제 귓가에까지 들리더군요. 그때 용준이가 메기 한 마리를 금세 잡았다면서 이거라도 빨리 손질해서 찌개에 넣자고 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들이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였고 평범한 찌개에서 갑자기 메기 매운탕으로 메뉴가 급 변경되었죠. 그리곤 우리는 맛있게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모처럼 아내들과 왔는데 술이 빠지면 섭섭하죠. 아내들과 소주를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온 평범하지만 재밌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말이죠. 나이를 한 살 두 살 더 먹으면서 예전 이야기들을 추억하니 술맛이 더욱더 달더군요.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다 함께 모이니 저 역시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다 보니 건배하면서 술을 물 마시듯 기분 좋게 들이키게 되었고 아내들은 홀짝홀짝 매운탕과 함께 소주를 잘도 마시더군요. 그리하여 흥에 겨운 술자리는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도중 뭔가 걸려든 것 같아 낚싯대를 들어올렸는데 역시나 큰 월척 잉어였습니다. 아내들은 그거 보고 완전 신기해하고 서로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 기분에 더욱더 분위기는 고조되고 업되어서 우리는 소주를 1병, 2병, 3병, 4병, 5병 거의 8병을 함께 나눠 마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너무나 피곤하다며 각자의 텐트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까 텐트 칠 때 우리 텐트 하나, 용준이네 텐트 하나에서 2개의 텐트를 쳤는데 아내들은 그렇게 그 텐트 안으로 각자 한 명씩 들어가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용준이와 함께 저는 어느덧 어두워진 밤낚시를 조금 즐기다가 우리도 피곤하고 술 기운이 올라서 각자 텐트로 들어갔죠. 밤낚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1시간 정도만 눈만 붙이러 들어간 거였는데 순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자고 슬슬 소변이 마렵더군요.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때 친구 용준이도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못내 아쉬웠는지 저보고 술 한 잔 더 하자고 하더군요. 뭐 좋다고 하며 늦은 시간 낚시터에서 운치 있게 친구랑 술 한 잔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우린 정말 해롱해롱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러 서로 텐트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아내는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온 나를 보고서
왜 안 자고 자꾸 들락날락 거리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었어도 이건 분명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술에 진탕 취한 나머지 너무 힘도 없고 도저히 다시 텐트 밖으로 나갈 기력도 없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뻗었는데 순간 다시 또 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여보, 이런데 와서 텐트 안에서 자니까 너무나 좋다면서 당신도 그렇지 않냐고 하는데 이 목소리는 분명 용준이 아내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자 잠이 벌떡 깨는 것 같았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대충 보니까 제가 술에 취해 그만 용준이네 텐트로 잘못 들어간 거고 저를 용준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시간은 어두운 밤이었고 가을 날씨라 할지라도 모기와 벌레가 많이 끌어서 텐트에는 조명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불빛 하나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내들과 우리들은 서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니 바뀐 걸 잘 몰랐던 겁니다. 아무튼 용준이 와이프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긴장감이 감돌게 되더군요. 갑자기 이쯤에서 저 용준이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순간 그만 그러다가 새벽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벽 내내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 와이프와 용준이 생각이 나더군요. 용준이와 내가 서로 텐트를 잘못 찾아갔다면 분명 용준이도 뭔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영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용준이는 나보다 더 술에 진탕 취했었고 잘못 들어갔어도 뻗어서 잠만 잤으리라 여겼습니다. 아내 역시도 술이 약한 편이라 텐트에서 내내 실컷 잠만 잤으리라 생각했고요. 저는 용준이 와이프가 잠자는 걸 틈타 몰래 텐트 안에서 나왔고 용준이도 그때 마침 눈을 비비며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었다는 듯이 우리 부부의 텐트 안에서 먼저 나오더군요. 평범한 용준이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던 것 같았죠. 그리곤 그 뒤 아내들이 깨어서 일어났고 아침 공기를 쐬며 산책도 잠시 하고 아침밥도 맛있게 해서 먹고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답니다. 우리 부부는 차를 타기 전 먼저 용준이 내외랑 인사를 했고 껄끄러운 느낌이 드는 나와 달리 용준이 와이프는 어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듯이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런 뒤 저는 와이프랑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아내가 그때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제는 정말 당신 같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지 어제 처음 알았다면서 그러길래 집에서도 진작에 그렇게 좀 해보지 라고 하는데 이게 당최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진면목을 보려면 이렇게 종종 당신 따라 낚시터도 오고 텐트에서 자면서 당신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놈의 여편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니. 다음부턴 낚시 갈 때 혼자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